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오늘도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비둘기파적인 연설에 전반적인 투심이 회복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피는 2,800선을 다시 바라보게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테슬라 주가의 급등 역시 국내 2차 전지 섹터에도 어느 정도는 호재로 작용한 것 같죠. 오늘 수요일 경주마의 강력한 기수들과 오늘장 면밀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 경주마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분들이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한 분씩 간단하게 인사를 먼저 좀 드릴게요. 우리 올바른 투자의 천윤재 대표님 먼저 인사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경주마 첫 출연하는 올바른 투자 천윤재입니다. 상당히 설레는 마음인데요. 그와 또 반대로 시장이 불기둥을 크게 강하게 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약간 무거운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최대한 도움이 될 만한 투자의 정보 오늘 전달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위즈넷 인베스트먼트의 김정철 본부장님도 새롭게 경주마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한국경제TV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김명철입니다. 지금 어려운 시장, 좋은 시장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증시에서 좀 중요한 약간 기로에 있는 시점인 것 같긴 한데 그런 기로에서 좀 어려운 시장이지만 함께 해서 제가 좋은 힘이 되어드릴 수 있는 얘기도 많이 드리고 그다음에 좀 남다른 시각을 좀 여러분들한테 또 많이 또 얘기 드리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남다른 시각 좋습니다. 네. 남다른 시각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 반종민 소장님은 따로 인사를 안 하겠습니다. 매주 나오시니까요. 굳이 인사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자, 오늘장 정리부터 좀 해볼까요? 자, 오늘장 지수만 보면 반등에 성공했는데 수급적으로 보면 여전히 좀 말라 있고 기관도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는 것 같고 섹터별로 가는 건 가는 것 같은데 또 전체적으로 보면 하락 종목이 많고 가긴 가는데 뭔가 아쉬운 장세. 오늘 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장이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연속성이 좀 긍정적인 연속성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지수는 가는 대로 계속 좀 갈 것 같은데 지금은 편차는 굉장히 좀 심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결국은 이슈가 있는 쪽에 굉장히 좀 강하게 좀 들어오는 시장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좀 시장을 살펴보니까는 2차 전지와 HLB 그룹주들 그리고 금융주들이 굉장히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아마 그 금융주의 경우에는 지금은 세제 지원 혜택이든 여러 가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맞물려서 상승을 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2차 전지는 테슬라와 관련된 이슈가 있었는데 HLB가 심상치 않게 그렇게 좀 크게 올랐었거든요. 이렇게 크게 오르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코스닥 쪽에서 어느 정도의 좀 지수는 견인을 해줬긴 했지만은 2차 전지와 같이 동시에 견인을 해줬긴 했지만은 오히려 그쪽으로 수급이 굉장히 좀 많이 쏠리면서 분위기가 좀 약간 다르게 연출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줬지만은 상승하는 종목 수들이 코스피와 코스닥의 3분의 2 정도는 좀 하락세를 보였다. 결국은 수급적으로 그렇게 좀 많이 몰려서 갔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을 좀 보여줬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증시에 상승할 만한 지속성을 지금 보여주기는 좀 힘들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지수는 올라가지만은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의 경우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좀 매우 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상대적으로는 잘 와닿지 않는 시장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쪽의 경우에는 계속 좀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 좀 연출된다 하면은 결국은 이제 코스닥 쪽의 경우에는 개별적 이슈 있는 기업들이 아닌 이상 큰 효과를 보기에는 매우 좀 어렵지 않나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업황 분위기에 따라 오래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은 코스닥 쪽은 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참 답답한 상황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천 대표님은 오늘 장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 지수 자체만 본다면 그래도 꾸역꾸역 그래도 위로 가려고 하반기 들어서 힘을 내는 모습이긴 한데 결국 내 계좌가 행복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제가 오늘 장을 좀 보자면은 시장의 사인은 좀 명확하게 들어가지 않았나 보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개별 종목으로 보자면 HLB 3천당 제약은 어떻게 보면 개인기죠. 개인기고 시장의 분위기적으로 보자면은 결국 2차 전지와 자율주행 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업종군 내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공략을 하신다면은 상당히 조금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보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시장에서는 상당히 기민하게 좀 움직이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3주 전까지만 해도 또 상당히 엔비디아 관련해서 반도체주가 상당히 좋았죠. 망설인단 말이에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대부분이 망설여요, 이때.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제 와서 반도체를 공략하니
언제나 좀 힘든 상황이 오는 거죠. 이제 시장에 사인은 들어갔습니다. 2차 전지와 자율주행이라는 사인이 들어갔고요. 특히나 오늘 거래대금적으로 보더라도 이쪽 해당 섹터에 상당히 많은 수급이 몰렸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조금 기민하게 이번 주장은 2차 전지와 자율주행 섹터 내에서 조금 공략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저는 아이디어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장에 영향을 미쳤던 주요 이슈들 보면 국내에서도 뭐 큰 이슈가 있었고 해외에서도 뭐 파월이라는 뭐 큰 이슈가 좀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 오늘 장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오늘 이제 최근에 이제 시장 보면 약간 주도주가 좀 바뀌는 건가 했는데 우리 천 대표님은 바뀐다고 좀 생각을 하신 것 같고. 네. 왜냐면 이제 기존에 뭐 화장품이나 뭐 음식료, 그다음에 뭐 반도체나 이런 종목들 가다가 오늘 쉬면은 다시 또 이제 오늘 2차 전지랑 다른 섹터 제약바이오까지 이제 같이 가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국내 시장에 수급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런 상황이 생긴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공매도 금지된 이유로 약간 특징이 있는데 외국인이 선물 순매도한 날, 대량으로 순매도한 날은 이걸 받으려면 금융투자가 순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순매수하면 금융투자는 그냥 순매수하는 게 아니라 기관에서 보통 프랍 딜링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차익거래를 같이 동반해야 돼요. 동반하면은 결국 현물을 매도하고 선물 순매수하는 매도 차익거래 해야 되는데 네. 그럼 이제 금융투자에서 대량으로 현물 순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계속 그런 수급이 안 좋은 상황에서 이제 계속 버티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제한된 수급 상황인데 여기서 우리나라 증시 계속 좀 악종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럴 바엔 차라리 해외 주식 한 게 낫지 않냐 이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오늘 시장도 약간 마찬가지다. 다만 이제 여기서 주도주가 바뀌는 흐름이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저는 오히려 이제 사실 오늘 외국인이 선물 마지막에 조금 순매수 돌았는데 이게 과연 내일까지 이어지는지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내일까지 한번 보고 시장을 좀 판단하는 게 낫지 않나. 네. 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하반기에 들어가는 초입 부분입니다. 하반기 장세로 들어가는 초입 부분. 뭐 증권사들의 전반적인 코스피 전망치를 본다면 뭐 3,000포인트까지도 이제 바라보고 있고 상저하고의 흐름들은 예측을 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 지금은 이제 개별적으로 보면 방향성을 잡아가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가운데 오늘 국내에 투심에 영향을 미칠 만한 또 큰 이슈가 하나 나왔죠. 올 초부터 정부가 이른바 한국 증시의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여러 방면으로 계속해서 차근차근 진행해 갔는데 오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세제 인센티브에 대한 방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세에 대한 세 공제 부분, 또 개인에 대한 분리과세 부분, 이 부분들이 정확한 숫자를 찍어서 정확하게 나왔어요. 자, 오늘 금융주도 이에 대한 영향을 좀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한 분씩 여기에 대한 의견도 좀 듣겠습니다. 이거 본부장님께 바로 또 이어서 질문 드릴까요? 네, 일단 뭐 사실 밸류 프로그램 관련돼서 원래 7월 말부터 8월 초에 나올 거다 이제 예상은 나왔었고 숫자 어느 정도 좀 예측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사실 이제 세 가지 세제 혜택 이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시장에서 좀 영향을 미쳤던 거는 그래도 배당을 좀 많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배당 기조가 좀 나올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금융주가 좀 갔던 것 같은데 네. 사실 저는 약간 의견은 좀 다릅니다. 금융주 금리 인상 시기였고 그래서 에데마진 잘 나오고 실적 잘 나와서 저는 갔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래도 이제 밸류업이 추가돼서 뭐 영향이 있었어 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요 세 가지 포인트인데 하나는 상속세, 그다음에 배당소득세, 금투세 이 부분인데 저는 이제 사실 상속세 부분이 과연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이제 좀 약간 위에서 좀 통과가 또 돼야 되고 그다음 논란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가장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중점 포인트를 두시는 게 네. 약간 배당소득세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배당소득세 구간이 25에서 35% 구간에서 이제 실질 배당소득세율을 보면 한 10에서 20%로 낮출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주 환원 관점에서 상당히 좀 좋은 포인트가 돼서 오늘 좀 시장에서 금융주들이 먼저 좀 나온 것 같고 네. 이게 이제 뒤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연말에 진짜 배당을 받아야 되는 시점이 오면 저는 약간 지주사 관련주나 이런 쪽도 상당히 배당 매력이 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여러분들 좀 참고하시면 배당주 투자가 좀 괜찮은 시기가 올해가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제 그 기업 밸류업과 관련돼서 금융주가 주목을 받았던 건 금융 지주사들의 PBR이 낮잖아요. 한 배 미만인 곳들도 많이 있고 이런 프로그램과 더불어서 시너지가 날 거라고 봤고 그래서 좀 투심이 몰린 측면이 있고 오늘 이런 흐름도 이제 아예 뭐 세제 인센티브에 대한 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오늘로 끝날 이슈는 아닌 것 같고요, 천 대표님. 네네 맞습니다. 기업 밸류 이번에 세제 인센티브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단 뭐 제가 봤을 때는요.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좀 강세장이 나올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강세장이 나올 것 같은데 우리가 금융주들을 일반적으로 보자면은
어느 정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매매를 하셨을 때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워낙 조금 무겁게 움직이기도 하고 이제 조금 가나 하면 항상 조정이 나와버리거든요. 하지만 이런 지금 상황 속에서 제가 우리 김정철 본부장님 의견에 동의하는 부분은 고배당 투자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3분기, 4분기까지는 우상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시점에서 이 은행주 밸류 프로그램 속빈 강정인 경우가 많았거든요. 우리가 올 초에도 이 현재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코멘트가 나왔을 때 저는 상당히 기대감이 컸어요. 일본 증시를 보고 네. 야, 우리나라 증시도 일본 증시 따라갈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이런 기대감이 컸는데 속빈 강정이라는 이야기가 결국에 많이 나왔죠. 그렇다면은 이 은행주 역시도 약간은 좀 경계감을 가지고 보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단기적인 시세 차익에 대한 투자보다는 배당주 성격으로서 우리가 배당에 투자를 한다는 오케이다. 하지만 단기적인 시세 차익에 대한 투자는 저는 약간 회의감이 있는 섹터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밸류업이라는 게 이제 여러 세제 인센티브가 주어지지만 결국에는 우리 투자에 있어서의 체질을 바꾸는 문제로 보는 거고, 그래서 자율성에 기반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들이 나왔단 말이죠. 반 소장님께도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예, 이게 자율 규제가 제일 문제인 거죠. 사실은 그 강제로 하기를 좀 원하긴 하지만은 강제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 점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결국 이제 자율적으로 이제 뭐 참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이제 기업적인 뭐 이익적인 내용들이나 여러 가지 좀 살펴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일단 자율적으로 하게 한다면은 기업들이 얼마나 그 적극적으로 참여할지는 아직까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 그렇지만은 금융주의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정부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주 쪽에서는 그렇게 좀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배당적으로는 매력들도 그 금융주 쪽에 굉장히 포커스가 많이 쌓여 있는데 결국은 이제 배당 시점 다음부터 이제 금융주는 어떻게 될 것이냐가 좀 판가름이 날 것 같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배당을 위해서라면은 투자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지만은 오히려 정부에서도 좀 지원을 해줘야 되는 흐름들을 봤을 때는 금융주의 매력도는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크지는 않다고 봅니다. 물론 주가 상승적인 측면은 굉장히 좀 클 수는 있겠지만은 오히려 아까 이제 그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지주사 쪽을 얘기를 하셨는데 네. 오히려 지주사 쪽이 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일단 지금 그 금융주의 경우에는 그 정부에서 지원적인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 그 맞춰가야 되는 흐름들이 있기는 한데 지주사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금융 지주사 제외하고 지주사의 경우에는 강압적인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제스처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이러한 분위기를 봤을 때는 지주사 쪽의 분위기가 좀 더 잘 연출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기업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제스처가 있다 하면은 더 적극적으로 잘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지주사나 자동차 기업들에 좀 잘 진행을 하고 있는 주주 환원책을 잘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계속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단순하게 보면 이 법인세를 덜 낼 수 있는 세제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법인세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주주 확대 정책에 대한 증가분에 대해서 법인세액 공제를 해주거든요.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배당률을 높인다라든지 아니면 자사주를 뭐 매입해서 소각한다라든지 이런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하면 할수록 법인세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최근에 투자 포인트도 현대차도 그렇지만 뭐 금융주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주주 친화적인 정책으로 기업들이 바뀌었을 때 거기에 투자 포인트를 삼고 매수세가 들어온단 말이죠. 이거는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건 되게 좋은 그림으로 가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좋다고 보여지는데 왜냐면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배당을 정말 안 주는 나라였거든요. 뭐 미국이랑 비교하면 말할 것도 없고. 네, 점점 이제 좀 바뀌고 있는 추세인데 코리아 디스카운트 좀 해소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이제 금융주하고 좀 분리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금융주는 사실 실적이 사상 최대입니다. 네. KB금융만 대충 보면은 영업이 한 7조 5천 넘을 것 같고요. 올해 뭐 순이익은 뭐 거의 5조 원 나올 것 같은데 이 정도 돼서 배당을 기본적으로 원래 금융주사 배당 많이 주니까요. 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주가가 이 정도 오를 수 있다는 건 충분히 이제 저는 생각은 되는데 과연 내년 내후년에도 과연 지속될 수 있나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실 금리 인하 시기에 에데마진 생각하면 금융주가 과연 실적 좋을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다만 이제 지주사들은 이슈들은 다양히 있습니다. 특별히 뭐 상속세 이슈도 있는 회사들도 있고요. 그리고 모 기업 같은 경우는 재산 분할 돈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결국
배당 많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네. 그런 부분들도 있다 보면 분위기 전체는 이제 그쪽으로 좀 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조금 더 지주사 쪽이나 이제 이런 쪽을 연말로 좀 보시면은 좋은 수익률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 배당 투자를 노리다 보면 그 배당 투자를 노리는 사람이 나만 노리는 게 아니라 우르르 다 몰릴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수익률도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연말까지 좀 보시고 사실 내년에는 이제 정책적으로 확정되는 것도 좀 몇 가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금투세 같은 경우도 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그래서 금투세부터 시작해서 다른 세제 안을 좀 보신 다음에 그런 부분을 이제 장기적으로 끌고 갈 건지는 좀 판단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승의 배경을 좀 분석을 해보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나라 밖에서 이슈를 좀 찾아보자면 아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에 따라서 사실 투심이 좌지우지 되는 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비둘기파지기였어요. 그러니까 포인트를 잡아보자면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스인플레이션으로 가고 있다는 데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좀 호응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대표님 네. 어떤 분석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파월 의장 연설도 상당히 중요하죠. 네.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우리가 금리 인하나 이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결국에는 시장의 관심이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네. 그걸로 가겠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저는 오히려 지금 파월에 우리가 입을 쳐다보는 것보다는 미 대선의 지금 향방에 대해서 오히려 조금 더 주목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저는 보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파월 의장의 말은 저는 솔직하게 신뢰감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파월 의장의 그동안의 말을 보면은 우리가 연초에도 금리 인하 2번, 3번 한다는 말인가? 라는 착각에 들기도 했다가 또 이제는 금리 인하 일단은 좀 지켜보자라는 말로 계속적으로 미국의 지금 경제 상황에 맞춰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파월 의장의 이 하나하나의 모든 코멘트를 분석하기보다는 금리 인하에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지금 파월 의장의 이번에 연설 그리고 오늘 새벽 또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3시 FOMC 회의록 공개 있죠. 이 결과에 많이 지금 집중을 하시는데 오히려 미 대선 향방에 조금 더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보고 있고요. 파월 의장의 많은 코멘트가 있었지만 저는 오히려 우리가 그 앵커님께서 질문하신 외적인 내용인데 네.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금리 인하 관련해서는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은 너무 확정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올해 한 번 그리고 나서 끝이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해 한 번 정도로 올해 예상하시는 거예요? 올해 한 번 끝이고 오히려 지금 미국 정가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은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죠. 현재 분위기로는. 네. 그렇다면은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는 결국 추가로 금리 인하가 없을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건 금리 인하가 없을 거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는 건 금리 인상이 되지 않지만 결국에는 금리 인상에 준하는 효과가 나온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오히려 파월 의장의 이 코멘트 그리고 오늘 새벽에 나올 FOMC 회의록 공개보다는 금리는 딱 연내 한 번 인하하고 오히려 미 대선 향방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좀 더 길게 11월에 있는 미국 대선까지 연계해서 살펴보자라고 보셨고 반 소장님. 어쨌든 파월 의장의 이 발언 자체만 놓고 본다면 매파적이었다, 비둘기적이었다,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이번에는 뭐 비둘기파적이었다. 이게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한 것 자체가 일단은 시장에서 화제가 됐고 그러나 그러면 금리 인하 어떻게 할 것이냐. 금리 인하는 또 신중해야 된다라고 해서 안전장치를 둔 것 같고 말이죠. 예. 어쩌라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거를 저는 그 비둘기 매파 이렇게 얘기하죠. 매둘기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 네. 이러한 그 분위기가 계속 좀 연출이 되는 거를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금리 인하하는 시기가 아까 이제 옆에서 지금 대표님이 네, 예. 말씀하셨던 내용들과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연중에 과연 진짜 금리 인하가 가능할까가 첫 번째긴 한데 그래도 한 번 정도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저는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인하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 대해서는 그 대선 전까지는 인하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심지어 지금 7월 달의 경우에는 미국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뭐 드라이빙 수요나 뭐 여러 가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소비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뭐 오늘 좀 내용이 나온 게 라자드의 그 로널드 템플 수석 시장 전략가 얘기를 좀 살펴보자 한다면은 네. 연준이 9월을 시작으로 하반기 때 총 3번의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을 하는데
세 차례요? 저는 개인적으로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 얘기가 나왔던 게 세 차례였습니다. 그러다가 두 차례 하더니 한 번 할까 말까 하다가 다시 세 번 나온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현 시점 세 번이 가능한 시점은 아니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아마 연말 때 정도는 한 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내용은 좀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섣부르게 판단하기에는 지금 어려운 시점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천 대표님과 반종민 소장님은 금리 인하 시기, 타이밍, 그다음 횟수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지금 예상하고 계신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온 뒤로 미국 월가를 중심으로 해서는 다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또 새록새록 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뭐 두 분은 아니라고 보시겠지만 어쨌든 최대 세 차례까지도 금리 인하가 공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분명히 있어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리고 본부장님께도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네, 일단 어제 이제 파월 의장이 얘기할 때 그 타이밍이 좀 재밌었는데 그때 미국 구인 건수 나오고 거의 동시에 나거든요. 네. 거의 동시에 나왔는데 그때 제가 시장을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었는데 기술적인 지표 차트를 좀 보고 있는데 아 정말 고민이 많구나 다들 고민이 그러니까 그래 파월 의장이 더 중요하니까 시장이 좀 올라가다가 아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구인 건수 나오면서 좀 한번 밀렸거든요. 같이 밀렸는데 일단 저는 약간 이 부분을 이제 시장에 고민이 많다는 건데 여기서 이제 저는 한 가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6월에 CPI 발표를 할 때 네. 6월에 CPI 발표를 할 때 이게 분명히 수입 물가가 0.9 정도인가 올랐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상승률은 3분의 1밖에 안 나왔어요. 그거 보면서 저 무슨 생각이냐면 지표를 이거 만지나? 약간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여러분 한번 PC나 이렇게 CPI 지표를 쭉 보시면 아시겠죠? 네. 예상치 상당히 잘 맞아요. 예, 그렇게 잘 안 맞다가 네. 잘 맞아가는 게 한 4번 연속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 고용지표 한번 이제 이번에 한번 좀 세게 나왔고요. 그 상황인데 이 흐름으로 따지는 보면은 금리 인하 해야 되는 타이밍이 오긴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약간 만져가는 과정 아닌가. 예, 저는 사실 이제 그런 거 얘기하면 이제 못 믿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제 물가의 항목을 어떤 걸 빼고 넣느냐에 따라서 좀 지표 숫자는 달라집니다. 우리나라도 보시면 아시겠죠. 우리나라도 물가 상승률이 2%라는데 저는 저기 장 보러 가면 50%는 오른 것 같거든요. 근데 왜 물가 상승률이 계속 2%인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 약간 느낌이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저는 약간 그 부분이 이번에 반영이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9월에 금리 인하를 하려면 일단 7월에 사인 줘야 돼요, 무조건. 네. 7월에 사인 안 주고 왜냐하면 중앙은행의 주요 역할은 시장 예측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 게 중앙은행 역할이기 때문에 네. 일단 7월에는 사인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그 사인을 나오기 위한 약간의 스텝 밟고 있는 과정 아닌가. 그리고 저는 2번까지 보고 있는데 네. 왜냐하면 현재 민주당이 지금 좋지 않습니다.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시장 밀리는 거 좋지 않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든 이거를 잡아 나가려고 하려면 지지율을 조금이라도 만회하려면 저는 시장의 최소 금리나 2번을 물론 중앙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네. 그건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압박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좀 해보는 방향으로 보면 한 2번 정도를 네. 좀 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 아니겠습니까? 금리 인하를 한 번 하냐, 2번 하냐, 3번 하냐. 그것 자체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임팩트가 있을 것이냐. 투자자들의 투심을 어떻게 만질 것이냐. 그게 핵심 아니겠어요? 그래서 시장이 2번을 기대했는데 한 번만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면 그건 실망 매물로 나올 것이고 한 번을 기대했는데 2번을 한다면 그것도 다른 얘기가 될 것이고 이 질문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이제 상반기 뭐 작년부터 마찬가지였죠. 미 증시를 거의 끌어왔다시피 했던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성장주, 빅테크 이런 것들에 대한 최근의 주가 흐름들이 또 미묘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주식 액면 분할을 하고 나서 좀 거듭해서 조정을 받는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그렇습니다. AI의 어떤 거품이 드디어 터지기 시작한 건가? 이건 반 소장님께 먼저 의견을 좀 들을게요. 예, 거품 얘기가 나오면서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가 빠졌었죠. 그때 이제 한번 제가 나온 날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 이후로부터 다시 또 반등을 했다가 지금 최근에 또 흐름들이 좋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AI 거품론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동의하지는 못하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렇다 하면은 이 AI를 통해서 지금 산업이 발전이 되고 있는데 HBM 등의 쇼티지 내용이 지금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 거품론이 나온다 하면은 결국은 지금은 점점
고도화가 돼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더 필요하다는 게 계속 좀 부각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렇다면은 이 거품론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동의할 수 없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겠고 네.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점을 좀 말씀드리는데 월가를 비롯해서 국내 증권사들 사이에서는 이런 흐름들을 단기적으로 좀 숨고르기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와있긴 합니다. 단기적 숨고르기다 주가 측면에서. 네, 엔비디아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 바 일시적일 것으로 좀 판단이 되는데 엔비디아가 오늘 좀 빠졌다 그러면 또 거품론이 또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엔비디아에 대해서 좀 하락을 했던 이유의 경우에는 결국은 프랑스에서 반독점 혐의에 대한 그 기소 전망 때문에 이슈가 돼서 좀 부각을 받은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이슈가 붙어서 그런 거지 AI 거품론 때문에 부각받은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거품론이 계속 일어난다 하면은 굳이 여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기 위해 이러한 제스처를 취할까?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품론을 논하기에는 그렇게 뭐 큰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아날로그로 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지금 디지털화가 되고 있고 점점 고도화가 되고 있고 세상이 지금 변화가 되고 있는데 거품론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아날로그도 좋아하긴 하지만 어쨌든 엔비디아는 우리 국내에서 서학개미들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죠. 테슬라를 제꼈으니까요. 기도 하고 뭐 엔비디아가 국내 뭐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칩니까?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의 거품론이 제기되는 거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인 건 같고 우리 반 소장님 같은 경우는 대세가 바뀐 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 같고 우리 천 대표님 의견도 듣겠습니다. 오늘 제가 처음 출연하는데요. 공교롭게도 우리 반 소장님 의견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짧게 이야기해서 거품론이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쉽게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좀 쉽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나아갈 미래에 있어서 AI라는 기술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들어올 수 있을까 없을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라는 기술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깊숙이 못 들어올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품론이라고 주장하셔도 된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 뭐 앵커님은 아날로그로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은 특정 본인의 취향이고 우리가 거시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앞으로의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AI 기술이 얼마나 많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줄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발전할 것인가를 생각한다면은 거품론은 이건 뭐 음모론에 가깝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가 측면에서는 다르게 볼 수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주가라고 하는 거는요. 단기에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예, 결국에는 단기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숨고르기 하는 거죠, 그냥. 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숨고르기 하고 숨고르기가 길어질 여지는 없겠습니까? 숨고르기가 길어지면은 그만큼 또 강하게 올라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약간 좀 인내심을 가지고 엔비디아를 가지고 있다면은 계속적으로 저는 가지고 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본부장님. 네, 일단 사실 AI는 저는 이제 일단 거품이 되려면 과정이 좀 필요해요. 과정이 필요한데 옛날 그냥 IT 버블 때 좀 우리가 좀 돌아서 보시면은 이 과잉 투자와 난립 이런 게 지금 막 들어가줘야지 그 다음에 거품이 나오고 그 다음에 거품 나오는 부분이 이제 무너지면서 거품이 꺼지면서 이제 폭락을 하는데 중요한 시기는 이제 지금 현재 AI에서 아직 과잉 투자까지 나올 만한 상황은 아니다. 쇼티지 얘기가 나오면 뭐 사실 과잉 투자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게 엔비디아가 실적 이게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저도 이제 처음에 챗GPT를 처음에 경험했을 때 어떻게 경험을 했냐면 이 한국경제 TV에 제가 친한 파트너가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2022년 12월에. 네. 형 혹시 봤어? 챗GPT 봤어? 저는 그때 처음 안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제가 그때 12월에 부랴부랴 챗GPT를 확인하면서 아 이거 뭔가 바뀌었다. 시대가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 다음부터 엔비디아가 이제 실적이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가 정확히 얘기하면 엔비디아가 2023년 상반기쯤에 급격하게 실적이 올라왔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네. 근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결산월이 좀 다르긴 하지만 8월 정도에 이제 실적 발표를 할 건데 그때 실적이 기저효과 없어진 실적이 그때 처음 나오는 거거든요. 그 실적을 보면 사실 엔비디아가 더 이상 갈지 말지, 그러니까 AI는 계속 성장을 하는데 엔비디아가 더 갈지 말지는 거기서 좀 어느 정도 좀 결판 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전에 실적 발표, 그러니까 엔비디아 결산월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하는 월이 좀 다르긴 한데 그 엔비디아가 5월달 실적 발표했을 때가
이제 기저효과가 막 이제 나오는 시점에서 이제 그 발표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2023년 상반기쯤에 실적이 빠르게 올라왔는데 엔비디아가 네. 그럼 이제 빠르게 올라왔으면 전년 동기 대비를 비교할 거거든요. 그리고 2024년 올해 하반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년 2023년 상반기 하반기쯤에 실적들이 과연 성장률이 계속 안 꺾이고 나오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거기서 이제 엔비디아 주가는 어느 정도 결판이 날 거다. 약간 이렇게 보고 있고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주가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사실 실이익 성장세가 주가 상승보다 더 빨라요. 더 빠른 게 이제 그게 이제 사실 그래서 거품이라고 하기엔 좀 약간 시기상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세 분이 거품이 아니다라는 확고한 의견들을 갖고 계시네요. 여러분들 생각도 궁금합니다. 의견 있으시면 많이 올려주십시오. 저희가 또 의견 같이 공유하면서 또 같이 저희들의 토크에 참여도 하실 수 있으니까 말이죠. 나라박 소식 하나만 더 전해드릴까요? 테슬라가 또 아주 밤사이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왜 급등을 했나 봤더니 인도량 발표가 있었거든요. 차량 인도량이 전년 대비해서는 5%가량 줄어들었지만 전기 대비해서는 또 많이 늘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에 좀 테슬라의 주가를 오랫동안 보고 계셨던 투자자분들이 좀 환호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테슬라가 다시 돌아왔다 뭐 이렇게도 보시는 분들이 있더군요. 테슬라 인도량 뭐 어떻게 보셨는지 반 소장님. 예, 뭐 워낙 그 이슈가 좀 많이 됐는데요. 이게 지금 지난 2분기 때 44만 대를 좀 인도를 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포인트고 전년 동기 대비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만큼 전기차에 대해서 감소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산업적으로. 근데 1분기 인도량이 한 38만 대 정도였는데 여기서 한 14.8% 증가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예상치보다 웃돌았기 때문에 10% 이상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전 분기보다 나쁘지 않았다는 것이 시장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는 당연히 편차가 클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은 전 분기 대비보다는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 좀 저점에서 탈피하고 올라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시장에서 좀 반영을 한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를 따지는 게 아니고요. 그 기업과 산업별 그리고 하락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업과 산업별의 지속적인 흐름들을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면 당연히 전년 동기 대비 비교했을 때는 큰 편차를 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성장 중인지 아니면은 저점을 찍고 올라오는지에 대해서는 전 분기 대비를 그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와 뭐 반도체 뭐 이런 쪽에 대해서는 전 분기 대비의 흐름들이 계속 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거나 반등 시점이 나오는지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테슬라가 이러한 흐름들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된 국내 기업들도 지금 이제 2분기 실적이 좀 다가오는 시점인데 전 분기 대비보다도 어느 정도는 바닥을 찍고 올라왔고 좀 영업이익 부분에 대해서도 회복이 됐다 한다면은 그때는 그래도 저점에 대한 논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금 수치적인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이렇게 전 분기 대비보다도 좋았다 하더라도 국내 기업들의 경우에는 좀 약간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나쁘다라고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1분기 때보다는 최근에 이제 흐름들을 봤을 때는 2분기 때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만회를 일부 좀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테슬라만큼 이렇게 좀 전망치가 그래도 좀 좋았던 것만큼은 국내에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은 그래도 기대는 해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자막에도 나갔지만 테슬라의 시간이 다시 돌아온 걸까라고 생각할 만큼 어제 주가 급등세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대표님. 예. 테슬라 시간이 다시 돌아온 겁니까? 테슬라의 시간이 돌아왔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은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테슬라의 주가 상승의 일정 부분 제가 생각했을 때 올라간 이유는 테슬라의 실적도 있지만 지금 중국 상하이에서 하고 있는 FSD 테스트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우리가 테슬라가 주가가 결론적으로 빠졌던 이유는 막상 내가 전기차란 이 새로운 자동차를 구매해서 타봤더니 불편하더라 이거예요. 충전 인프라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인기가 상당히 조금 많이 감소하고 있죠. 그나마 테슬라의 주가 실적을 많이 견인해줬던 중국 시장 내에서도 이제는 BYD라는 전기차 기업이 더 많은 판매량을 올리고 있죠. 그렇다면은 테슬라의 우리가 실적만 가지고 봤을 때 이 기업이 이 전기차를 판매해서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느냐에 대한 가장 큰 트리거라고 할까요? 이거는 지금 상하이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국 내 FSD 테스트가
완료된다면은 다시 한번 저는 제2의 테슬라에 날개가 조금 달릴 수 있는 전기차 판매만으로요. 네. 전기차 판매만으로 날개가 달릴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그게 이 테스트가 조금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면은 이 전기차 판매량 가지고 테슬라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잘 갈 수 있냐에는 역시나 의문부호가 조금 달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자율주행 FSD의 성과를 확인해야 진정한 테슬라의 시간이 돌아왔다 이렇게 보고 맞습니다. 예. 계신 것 같고 본부장님께도 의견을 좀 들을까요? 네, 저는 이제 테슬라가 이제 하드웨어 차 만드는 회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테슬라는 이제 사실 타깃을 딱 잡고 차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차량용 반도체 들어가는 개수도 적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통제도 잘 되는 편인데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실 테슬라가 이제 실적이 찍혀서 이제 조금 이제 반등이 나왔다. 인도량이 좀 그래도 좀 올라왔다. 전분기 대비해서 한 14% 정도 올라왔는데 그 올라온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이제 트리거는 됐는데 여기서 향후 주가가 더 가려면은 결국은 오늘 나왔던 ESS랑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제 자율주행 관련 그런 얘기들이 좀 같이 섞여져서 계속 나와야 테슬라 주가는 계속 상승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저 ESS에서도 좀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원래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오히려 이런 부분이 좀 더 강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을 여러분들 이제 테슬라 직접 투자하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테슬라 관련주를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서 이제 하셨던 분도 계실 텐데 네. 그러니까 테슬라 주가는 일단 추가적으로 좀 그런 부분도 좀 보자. 근데 저는 상승 이제 하락 반전에서 상승 추세 돌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업사이드를 아주 높게는 보지 않고 트레이딩하는 전략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국내 증시 관련주는 사실 오늘 LMF나 일부 테슬라 관련주 급등하긴 했어요. 급등하긴 했는데 과연 다른 종목들이 과연 급등한 게 맞는지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저는 이제 최근에 LG 에너지솔루션 뭐 LF 배터리 수주 얘기도 나오고 했지만 오늘 움직였던 종목은 3원기 배터리가 많이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이슈하고 좀 다르게 그냥 반등, 약간 수급이 몰려서 나오는 2차 섹터 전체의 반등으로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여기서 향후 추가적으로 더 가려면은 추가적으로 좀 숫자가 찍히는 시적 시즌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좀 많이 있다. 네. 그래서 장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좀 보시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네, 본부장님께서 자연스럽게 얘기해 주셨지만 결국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인가 이 부분을 다들 관심 있게 보실 것 같아요. 뭐 작년까지만 해도 테슬라의 주가에 따라서 뭐 2차 전지들의 향배가 뭐 많이 좌지우지되고 했으니까요. 오늘 LG 에너지솔루션 4%대 강세 보였습니다. 2차 전지주들의 흐름, 테슬라가 이른바 일시적 부진, 캐짐을 끝내는 그런 시그널이 잡히게 된다면 그동안 눌려있던 2차 전지주들에도 새로운 어떤 그 전환 포인트가 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천 대표님 먼저. 일단 그 질문에 대한 제 생각은요. 우리가 완성차 업체들의 좀 생각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너무 테슬라에 국한되지 않고요. 완성차 업체들의 지금 현재의 우리가 기조를 보자면은 결국엔 내연기관을 탈피하자거든요. 특히나 우리 현대자동차의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그 인도네시아 공장 기공식 이 행사에서 이런 주옥 같은 멘트를 했습니다. 내연기관에서 이 전기차로의 전환은 시대적으로 막을 수 없는 흐름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독일의 3사 그리고 우리 현대차 도요타만 조금 빠져요. 그렇죠? 도요타만 약간 하이브리드 쪽에 더 힘을 싣고 있는데 네. 그 외적으로 보자면은 이 전기차 섹터 내에 계속적으로 훈풍이 우리 완성차 업계에서 이쪽의 방향성에서 지속적으로 힘을 실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너무 테슬라만 생각하신다면은 2차 전지 섹터 내에 국내 관련주들이 좀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네. 우리가 완성차 업체의 지금 기조를 보자면은 저는 2차 전지 섹터는 아주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셨을 때는 지금 2차 전지 업종군들 주가 어떻습니까? 바닥입니다. 솔직히. 단기적인 바닥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오히려 저는 상당히 좀 투자하기 좋은 시기 아닌가요? 리스크는 상당히 적어요. 앞으로 여기서 빠져봤자 제한적이고요. 네.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이 스페이스는 상당히 많기 때문에 2차 전지 업종군은 너무 테슬라 하지 마시고 완성차 업체의 앞으로 미래의 방향성을 보시면은 저는 상당히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판 소장님. 2차 전지에 대한 부분까지 연동해서 같이 좀 의견을 주시죠. 네.
일단 2차 전지는 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2분기 때 실적이 제일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는 게 뭐냐면은 6월 수출입 동향 데이터를 보니까 전기차가 4월, 5월 때 당시 때 이제 11억에서 12억 달러 정도 됐었거든요. 네. 수출입 동향이. 근데 이제 지난달 약 한 9억 달러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좀 조금 많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은 조금은 부정적인 견해가 있기는 하지만은 네. 그렇다 하더라도 4월, 5월 때 그만큼 좀 어느 정도 유지를 했던 것에 대해서 일부 좀 합산이 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2차 전지 쪽에 대해서도 그 수출입 동향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까 4월, 5월 때 대략 한 6억 달러 수출이었는데 전월 때 한 7억 4천만 달러 정도 됐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늘어났기 때문에 2분기에 대해서는 1분기 때는 그래도 그나마 좀 나을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2분기 때 실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일부는 기대를 해볼 수는 있긴 하지만은 네. 이거를 가지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치고 가느냐? 물론 그것도 가능합니다만 오히려 그러한 흐름들보다는 좀 지금은 증시 변동성이 굉장히 좀 심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조금씩 분할 매매 관점으로 모아가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최근에 이제 뭐 LG 엔솔의 경우에도 LFP 배터리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왔지만은 인터 배터리 그 독일에서 진행을 했을 때 결국은 이렇게 ESS 관련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이 ESS가 분명히 저는 모멘텀이 붙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2차 전지 쪽에.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2차 전지 전기차 부분과 ESS 같이 좀 붙을 가능성이 높은데 좀 아쉬운 게 뭐냐면 LG 엔솔과 그 삼성 SDI가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2017년 글로벌 ESS 시장의 70%를 나눠서 두 회사가 같이 좀 사업을 했었는데 이게 좀 뒷전으로 미뤄졌습니다. 네. 뒷전으로 미뤄졌고 거기서 이제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좀 치고 들어오면서 지금은 약 그 우리나라의 그 ESS 세계 시장 점유율이 5% 정도밖에 되진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실험적인 부분들이든 테스트적인 부분들이든 점유율을 끌어올린다라는 이슈를 본격적으로 부각받게 된다 한다면은 전기차에 대한 모멘텀보다도 ESS와 같은 모멘텀이 같이 붙어서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네. 전기차 배터리 쪽에 대한 이슈만 보고 접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2분기 때 실적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는 좀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그러니까 긍정적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마음을 갖고 네. 오히려 지금 분할 매매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2차 전지 자주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2차 전지 그만 좀 해라. 네. 사실 이제 작년에 워낙 2차 전지가 뭐 증시의 견인차로서 뜨거웠다가 식으면서 거기에서 오는 뭐 현타라고 할까요? 상처도 있으신 분들 많은 것 같고 공감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전해졌던 뉴스 중에 이제 바이오 관련해서 그 HLB 소식을 좀 하나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 FDA 심사에서 고배를 마셨잖아요, HLB가. 근데 이게 부활의 조짐으로 이걸 볼 수 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재심사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 같아요. 본부장님, 네. HLB 오늘 나온 뉴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일단 좀 전해주시죠. 일단 HLB가 사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암도 여러 개의 적용증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간암에 대해서 이제 임상 3상 데이터를 가지고 미국 FDA 시판허가를 받으려고 도전을 했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몇 차 치료제냐, 이게 1차 치료제냐, 2차 치료제냐, 3차 치료제냐인데 가장 수익성이 높은 게 1차 치료제거든요. 그래서 네. 1차 치료제로 신청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고배를 마신 거죠. 고배를 마셨는데 주요 내용은 뭐였냐면 일단 병역요법으로 하는 같은 파트너 그리고 중국 내에서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항서제약하고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이 항서제약에서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라는 게 주요 내용이고 주요 내용이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서류 이제 갔을 거고요. 갔을 건데 이제 다시 이 FDA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뭐 크게 논의할 바는 크게 많이 없다. 현재 준 내용으로 충분하다라고 저는 그 뉴스를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런 네. 부분들이 호재가 돼서 오늘 이제 급등을 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서 이제 과연 이게 시판허가 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느냐 이게 지금 그런 부분들인데 이제 저는 시판허가 어차피 재도전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당연한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것도 한 몇 개월 걸릴 거거든요, 충분히. 그리고 이게 꼭 무조건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기대감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시장에서 다시 올라왔다, HLB가. HLB 갖고 있는 임상 데이터는 상당히 뛰어납니다. 상당히 뛰어나고 심지어 몇 개는 과연 이게
항암제 신약으로 이게 과연 이게 맞는 건가 싶을 정도로 상당히 좀 좋은 성능을 보여줬거든요. 지금. 네. 그리고 HLB에 가지고 있는 이제 다른 적용증, 뭐 비소세포 폐암이나 다른 담낭암이나 이런데 계속 적용증 하고 있는데 임상하고 있는 임상 결과가 계속 좋아요. 좋기 때문에 저는 그런 기대감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오늘 다시 한번 주가를 들어올리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시판허가 내용이 계속 이제 보통 HLB가 이 진양권 회장님이 상당히 좀 IR에 상당히 적극적이신 분이세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시장에서 한번 이렇게 부러지긴 했지만 신뢰를 아직 잃지는 않았다. 그런 신뢰를 아직 잃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진양권 회장님이 예전에 HLB 2암, 2상, 3상 실패했을 때도 본인이 직접 실패했다고 그냥 얘기해 버렸어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유럽 인상종약회에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 실패한 게 아니라 가짜 대조군이 약간 잘못됐다라는 부분으로 약간 수정돼서 그게 유럽 인상종약회에서 최우수 논문상까지 받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자면 상당히 IR에 적극적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부러졌기 때문에 부러진 부분도 사실 사람들이 좀 아직 그 신뢰를 아직 다 잃지는 않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여주지 않는다. 그러면서 저는 약간 시장에서 바이오 전체적으로 좀 끌어올리기에는 HLB가 좀 따로 노는 면은 있습니다. 따로 노는 면은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바이오가 제약 바이오가 원래 6월 이후에는 학회 모멘텀도 거의 다 끝나고 별로 없는 모멘텀인데 네. 그때 시장을 좀 이끄는 바이오가 좀 되지 않을까.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도 결국 제약 바이오들한테 약간 호재거든요. 호재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 전체적으로 제약 바이오가 좀 끌어주는 힘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저희가 토론을 마칠 시간이 됐는데 이번 주에 저희가 공통으로 드리고 있는 질문, 하반기 좀 주목하고 계신 섹터,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짧게 한 분씩만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 대표님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하반기 우리가 지금 어떤 섹터를 봐야 되냐 하면 결국 실적이고요. 조선이죠. 슈퍼사이클 조선이고요. 조선주를 직접 공략하기 지금 너무 가격적으로 부담스럽다 하시면 기자재 쪽 보셔도 되고요. 어쨌든 실적 따라가는 저는 조선주 섹터에 상당히 관심과 힘을 좀 쏟고 있습니다. 네. 판 소장. 저는 코스피 쪽으로 살펴보셨을 때 지주사 그리고 전력설비, 반도체 쪽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둘 다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 SK 둘 다 화이팅. 네, 뭐 결국 우리 반도체 대표하는 기업들이 잘 나가야 뭐 하반기 지수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또 담고 계신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본부장님, 두 분이 너무 짧게 얘기하셨어요. 짧게 얘기하니 너무 짧게. 네. 조금만 길게. 네, 저는 일단 삼성전자 이번 주에 당장 이제 잠정 시간 금요일 날 나오잖아요. 실적 속보 나오죠. 네. 저는 사실 딴 방송사에도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저 구조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나오면은 저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영업이익 구조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상당히 좀 이 부분 좀 좋게 보고 있고 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저는 전력 설비 관련주들은 어차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나 바이든 대통령이 되나 어차피 전력 설비 관련주들은 좀 잘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네. 지금 조정받고 있지만 이럴 때가 좀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확률이 좀 높다고 보는데 네. 그럴 경우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그냥 바로 첫날부터 바로 다 철수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원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네. 사실 재건 관련주도 좀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플러스 방산주. 예. 방산주는 사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원래 트럼프 전 대통령 되면은 방산주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오히려 오른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방산주까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반기 경주마의 빅 이벤트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죠. 방송도 아니고 유튜브도 아니고 이제 경주마를 한번 직접 만나보시면 어떻습니까? 오는 13일에 경주마의 오프라인 공개 방송이 예정돼 있습니다. 경제, 증시, 최정의의 전문가들이 무려 3부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속 시원한 진단과 해법을 제시해 드리니까요. 안 오시면 후회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장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주마였습니다.